시간이 없어. 준혁의 마지막 말이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두며 남긴 형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또 그 꿈이야.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또 준혁이 나온 꿈이었다. 동생이 무언가 급하게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만 보이는 그런 꿈. 여보, 또 준혁이 꿈 꿨어요? 아내 선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남편은 아직도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게 있다는 것을. 바로 죄책감이었다. 아버님 진지 드셔야 해요. 시아버지는 준혁이 죽은 후 더욱 말이 없어졌다.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민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응. 알겠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준혁이 죽은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한때 화목했던 가정은 이제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트럭을 몰고 나가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저녁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고 밤에는 준혁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것.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준혁의 동서 미영이가 보내온 유품 박스를 정리하는 날이었다. 준혁이 물건들이에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 몇 권의 책, 컴퓨터 관련 서적들이 들어있었다. IT 회사에서 일하던 동생다운 물건들이었다. 이것도 있네요. 선희가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표지가 해져서 언제 적은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다. 민수는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 기록들이었다. 회사 업무, 만난 사람들, 소소한 생각들. 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씨체가 급해지고 불안해 보였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희가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47-39-82-15-94-27-23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렷한 글씨로 B&N 홀딩스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B&N 홀딩스. 이게 뭐지?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명이었다. 준혁은 IT 회사에서 일했는데 왜 이런 회사명을 적어놨을까? 준혁이가 투자라도 했나 봐요. 요즘 사람들 다 주식이니 투자니 하잖아요. 선희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마지막 페이지의 글씨체가 너무 다급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민수는 인터넷에서 B&N 홀딩스를 검색해 보았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투자 컨설팅 회사의 홈페이지가 나왔다. 깔끔한 디자인의 전문적인 설명들, 성공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흩어진 글들이었다. B&N 홀딩스 사기 의심된다. 투자금 먹튀주의. 이상한 회사 조심하세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준혁이 이런 회사에 연루되었을까? 하지만 동생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IT 전문가였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그런 동생이 사기에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여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선희가 다가와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보여줬다. 이 회사 말인데. 준혁이가 다이어리에 적어놨던. 선희는 글들을 쭉 읽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설마 준혁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이 숫자들도 그렇고. 민수는 다시 다이어리의 숫자들을 바라봤다. 47-39-82-15-94-27-63 이것들이 단순한 투자 금액이나 날짜는 아닌 것 같았다. 여보. 선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설마 이것 때문에 준혁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민수는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혁의 죽음이 단순한 과로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준혁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보, 아침도 안 드시고 어디 가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준혁이 정말 과로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진단서였다. 하지만 민수는 석연치 않았다. 준혁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는 편이었다. 물론 직장 스트레스는 있었겠지만 갑자기 죽을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민수는 준혁이 다니던 회사로 향했다. 동생의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아, 준혁이 형님이시군요. 준혁의 동료 김 과장은 민수를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다. 마지막에 준혁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게 사실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준혁이가 많이 이상했어요. 이상했다고요? 평소에 밝고 적극적이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달까요? 점심도 거의 안 먹고 전화 받을 때도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김 과장의 말을 들으며 민수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혹시 투자 같은 걸 하고 있었나요? B&N 홀딩스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회사를 어떻게 아세요? 준혁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거든요.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 과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여기서는 말하기 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수는 김 과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선희에게 털어놓았다. 그 사람 말로는 준혁이가 마지막에 많이 불안해했다는 거야. 그리고 B&N 홀딩스라는 회사명을 들었을 때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 선희는 저녁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거야. 준혁이가 정말 그냥 과로사한 게 맞는지. 여보. 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제 그만해요. 준혁이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뭘 해봤자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요? 우리 가족이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못 봤어요? 재현이 사고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일에 끼어들려고 해요? 선희의 말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 또다시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싶었다. 선희야, 나는 그냥 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보, 우리한테는 아직 아버님도 계시고 우리 삶도 있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동생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알겠어. 더 이상은 안 할게.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김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형님,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카페에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민수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김 과장을 만났다. 사실 준혁이가 죽기 몇 주 전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김 과장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가 큰 문제에 빠진 것 같다고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형님께 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요? B&N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 회사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돈을 넣었고 빼려고 하니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민수의 혈관에 찬 기운이 흘렀다. 위협을 받았다고요?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준혁이가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김 과장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준혁의 갑작스러운 죽음, 다이어리의 숫자들, B&N 홀딩스. 혹시 그 숫자들이 뭔지 아세요? 47-39-15-15-94-94-27-23. 김 과장이 숫자들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보안카드 번호 아닌가요?
준혁이가 은행일 볼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숫자 적어두곤 했거든요. 보안카드. 그렇다면 준혁이 은행 계좌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은행을 찾았다. 준혁 명의로 된 계좌들을 조사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형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이미 갖고 있었다. 고인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려면 상속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은행 직원은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에 걸친 서류 작업 끝에 드디어 준혁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거래 내역은 평범했다. 급여 입금, 생활비 출금, 공과금 이체. 하지만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간격으로 소액들이 계속 출금되었다. 마지막에는 사망 전날 그 3천만 원을 다시 되찾으려는 듯한 이체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실패로 기록되어 있었다. 실패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계좌가 폐쇄되었거나 받는 분이 거래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민수는 받는 계좌의 명의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충분한 단서는 얻었다. 준혁은 분명히 돈을 되찾으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했으며 바로 다음 날 죽었다. 이제 민수에게는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바로 감옥에 있는 여동생 재현이었다. 교도소 면회실은 차갑고 을씨년스러웠다. 재현은 6개월 만에 만난 오빠를 반갑게 맞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있었다. 오빠 어떻게 왔어? 선희 언니는? 재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민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이 대화가 누군가에게 감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B&N 홀딩스라는 회사 알아? 재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다. B&N 홀딩스. 아, 거기. 나도 살짝 발만 담갔었지. 살짝 발만 담갔다고. 투자회사잖아. 나도 돈 좀 넣어봤는데 별로 좋지 않더라. 그래서 금방 뺐어. 재현의 말에는 뭔가 숨기는 기색이 있었다. 준혁이도 거기 투자했나? 준혁이가. 글쎄. 할 수도 있지. 요즘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재현아. 민수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준혁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뭔가 위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재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빠 무슨 소리야? 준혁이는 과로사했잖아.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고. 하지만 준혁이 계좌 내역을 보니까. 오빠. 재현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주변의 다른 면회객들이 돌아봤다. 오빠 제발 그냥 놔둬. 준혁이는 이미 죽었어. 우리가 뭘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재현의 반응은 아내 선희와 비슷했다. 하지만 민수는 동생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재현아,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오빠도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위험해.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재현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선희 언니한테 잘해.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데 오지 마. 재현의 반응으로 확신을 얻은 민수는 이제 마지막 증인을 찾아야 했다. 바로 준혁의 아내였던 미영이었다. 준혁이 죽은 후 미영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장례식 이후에는 연락도 두절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 끝에 그녀의 거처를 알아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촌. 미영은 그곳에서 5살 아들과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다. 아주버님? 문을 열어본 미영은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6개월 동안 누구와도 연락을 끊고 지내던 터라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것 같았다. 미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민수를 안으로 들였다. 좁은 원룸에는 아이의 장난감들과 생활용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준서야, 엄마가 아저씨랑 이야기할 테니까 저기서 놀고 있어. 아이가 구석으로 가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영아, B&N 홀딩스라는 회사 알아?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
아주버님, 그걸 어떻게 해? 준혁이 다이어리에서 찾았어. 그리고 은행 계좌 내역도 확인했고. 미영은 컵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주버님, 제발, 제발 그냥 덮어주세요. 미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아주버님도 위험해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야? B, N, 홀딩스. 거기는 투자회사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고 실제로는.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무서워서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힘든 것 같았다. 실제로는 뭐야? 사기예요. 돈을 모아서 도망가는. 그런데 준혁 오빠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미영은 아이를 힐끔 쳐다본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인 거예요. 오빠를 죽인 거예요. 민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다. 어떻게 죽였다는 거야?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로사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직접?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 이후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만약 경찰이나 누구한테든 이야기하면 준석까지 위험하다고 협박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동생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동서와 조카까지 협박했다는 것이 분노와 함께 끌어올랐다. 미영아, 그 사람들 이름이나 얼굴 같은 거 기억나? 대표는 김민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협박한 거야? 아니요, 부하를 보냈어요. 하지만 김민철 대표의 지시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민수는 마침내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얻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미영은 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아주버님, 제발 경찰 신고는 하지 말아요. 그러면 정말로 저희들이 위험해져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영의 집을 나온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미영 모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백미러를 통해 같은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여러 번 길을 바꿔도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니 분명한 미행이었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미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발각된 것 같았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도 그 차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다. 여보, 일찍 들어왔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민수는 아내에게 미행당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새벽 2시경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자신의 트럭 주변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야? 민수가 소리치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재빨리 사라졌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트럭의 4바퀴가 모두 날카로운 것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앞 유리에는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더 이상 나서지 마라. 다음은 타이어가 아닐 수도 있다. 민수는 쪽지를 보며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분명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선희가 쪽지를 들고 다가왔다. 민수가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여보가 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런 협박을 받는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다이어리 발견부터 미영과의 만남까지. 선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러니까 준혁이가 정말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보는 그 살인범들을 잡으려고 이런 위험한 일들을 하고 다닌 거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우리 가족이 또 위험에 빠진 거예요? 선희야, 미안해. 하지만 준혁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
알아요. 여보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여보,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말아요. 제가 더 도울게요. 선희야, 너무 위험해. 준혁이는 여보 동생이기도 하지만 제 시동생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면 같이 해결해야죠. 민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민수와 선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B&N 홀딩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사기친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협박에 의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이 글 좀 보세요. 선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보여줬다. B&N 홀딩스 피해자입니다. 3천만 원 잃었는데 경찰 신고했더니 오히려 더 큰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닙니다. 뒤에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라 더 큰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아. 민수와 선희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B&N 홀딩스와 연관되어 의문사한 사람이 준혁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최소 3명이 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여보, 이건 연쇄살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도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고 신고하는 순간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때 민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준혁의 직장 동료였던 김 과장이었다. 형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김 과장의 표정은 심각했다. 형님, 제가 B&N 홀딩스에 대해서 더 알아봤는데요. 뭘 알아냈는데요? 이 회사의 실제 배우는 김민철이라는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어요. 그리고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제 후배가 경찰서에서 일하는데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B&N 홀딩스 관련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위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해요. 위에서 압력이라고요? 네. 아마 이 조직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정치권이나 경찰 내부에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민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소용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제 후배가 그러는데 만약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경찰도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실한 물증이라면? 준혁이가 남긴 증거 말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문서 같은 것들이요. 김 과장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여보, 너무 위험해요. 선희는 민수의 계획을 듣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들이 직접 범죄를 인정하는 말을 녹음해야만 해. 민수의 계획은 단순했다. B&N 홀딩스에 투자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준혁의 일을 언급해서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지 않게 조심히 해야지. 여보, 제가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혼자 가시면 더 위험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결국 민수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B&N 홀딩스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투자 회사였다. 투자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수는 접수처에서 상담 신청을 했다. 가슴 안쪽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민수는 한 남자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B&N 홀딩스 대표 김민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미영이 말했던 그 김민철이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투자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 동생이 여기 투자했었는데 갑자기 죽어서요. 혹시 관련이 있는 건지. 김민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동생분이 누구신데요? 이준혁이라고 하는데. 아, 김민철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분 기억나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죠. 과로사라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 죽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김민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죠. 그분도 그걸 잘 아셨을 텐데. 하지만 제가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김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죠. 보안상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제 동생이 여러분을 협박했나요? 그래서 화가 나서. 뭐라고요? 김민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협박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생이 여러분의 사기 행각을 알아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김민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이준혁 형이라고 합니다. 아, 김민철이 민수를 노려봤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형사도 아닌 사람이 와서 협박이니 사기니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냥 동생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 동생은 과로사했어요.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밀어붙였다. 과로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인 거 아닌가요? 약물을 써서 심장마비로 위장한 거죠? 김민철이 갑자기 폭발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네, 맞아요. 제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였잖아요. 이 미친 새끼가. 김민철이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야, 이 새끼 좀 조용히 시켜. 2남자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원하던 말을 들었다. 너 동생처럼 조용히 죽고 싶어. 그놈도 처음에는 당당하게 나왔었는데 결국 조용히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다는 거네요. 그래, 우리가 죽였어. 어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도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민수는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죽였나요? 궁금해. 심장에 직접 주사했어. 특별한 약물이라서 부검에도 안 나와. 완전 범죄지. 그 순간 민수는 부하들에게 붙잡혔다. 이제 너도 동생 따라가라. 민수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밖에서 기다리던 선희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남편이 30분 넘게 나오지 않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112입니다. 저희 남편이 B&N 홀딩스라는 회사에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떤 위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회사가 사기 회사인데 남편이 증거를 잡으러 들어갔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편 사무실 안에서는 민수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말해뒀어요. 만약 제가 30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요. 김민철의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저한테 뭔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경찰과 언론에 전달되도록 해놨고요. 사실 민수는 그런 장치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블러프를 쳐본 것이었다. 이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냐?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죠. 저를 죽이면 내일 아침 신문에 여러분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김민철과 부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민수는 간신히 안전한 상황에서 구조되었다. 그리고 가슴에 숨겨둔 녹음기에는 김민철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들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민철과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다.
경찰서에서 민수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다. 준혁의 다이어리, 은행 계좌 내역, 미영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수사팀장이 민수에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제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민철 일당이 체포된 후 미영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다. 그녀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준혁 오빠는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만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회사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돈을 빼려고 했죠. 미영의 증언은 민수가 추정했던 것과 거의 일치했다. 그들은 준혁 오빠를 여러 번 만나서 협박했어요. 그래도 오빠가 굽히지 않자 결국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생생했다. 어떻게 살해했는지도 아세요?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심장에 무언가를 주사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보이게 한 거죠. 수사팀은 미영의 증언을 바탕으로 준혁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비록 6개월이 지났지만 특별한 독성물질이 사용되었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재현도 감옥에서 추가 증언을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김민철 일당이 체포되자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도 B&N 홀딩스의 피해자였어요. 처음에는 투자했다가 나중에 사기인 걸 알고 돈을 빼려고 했는데 재현의 이야기도 준혁과 비슷했다. 그들이 나를 협박했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그럼 당신도 준혁 씨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군요.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말하면 오빠도 위험해지고 우리 가족들도 위험해질 것 같아서. 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고 말했다.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일주일 후 준혁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다. 특수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국과수 조사관이 민수에게 설명했다. 일반적인 부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물질인데 심장 근육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해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그럼 정말로 살해된 거네요. 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물질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며 의학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독성물질입니다. 민수는 마침내 동생의 억울함이 밝혀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6개월 동안 품었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부검 결과가 나온 후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B&N 홀딩스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B&N 홀딩스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만 200여 명 투자 사기 집단, 입막음 위에 4명 살해 추정 완전 범죄 노린 신종 독성물질 사용. 뉴스를 보던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준혁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이미 잃어버린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보, 준혁이가 하늘에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희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잠들 수 있을 거야. 김민철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수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과 녹음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피고인 김민철은 법정에서 피해자 이준혁 씨를 직접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까? 네, 녹음 파일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미영도 증인석에 서서 남편이 당했던 협박과 살해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재현은 공범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로 인정받아 추가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김민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주범인 김민철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공범들도 각각 15년에서 2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의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오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재현은 출소한 후 오빠를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재현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준혁이도 그걸 원할 거야.
민수는 동생을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미영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주했다.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준서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줄 예정이었다. 시아버지는 사건이 해결된 후 오히려 더 쇠약해졌다. 둘째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로 아들을 보낼 때가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준혁이가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래. 그놈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억울했을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준혁이도 기뻐할 거예요. 민수야. 네, 아버지. 고생했다. 준혁이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어. 그날 밤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의사는 자연사라고 했지만 민수는 아버지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준혁이를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와 선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준혁이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은 거 말이에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로 후회하는가? 후회하지 않아.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래도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 위험했지. 하지만 준혁이는 내 동생이야.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과연 정말로 끝난 것일까? B. N. 홀딩스 사건이 해결된 후 비슷한 투자 사기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적발되기 시작했다. 민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이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민수를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들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 아버지 억울함이 풀렸어요. 한 젊은 여성이 민수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아버지도 B.N. 홀딩스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1년 후 민수는 준혁의 무덤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선희와 재현, 그리고 미영과 준서와 함께였다. 삼촌, 여기 와봐. 준서는 이제 6살이 되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와 삼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아빠가 여기 계시는 거야? 응, 아빠가 여기서 준서를 지켜보고 계셔. 민수는 조카를 안고 준혁의 묘비 앞에 섰다. 준혁아, 이제 진짜 편히 쉬어. 모든 게 끝났어. 묘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간 용감한 아들이자 형이자 아버지. 오빠, 정말 미안해. 재현이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재현아, 그만해. 민수가 동생을 일으켰다. 준혁이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도 피해자였잖아. B. N. 홀딩스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투자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확대했다. 또한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민수는 때때로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이나 피해자 상담에 참여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2년 후 민수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다. 여전히 트럭을 몰고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선희와 함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준혁에 대한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대신 가끔 꿈에서 동생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다. 형, 고마워. 꿈속에서 준혁이 말했다. 뭘 고마워해? 진실을 밝혀줘서.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어. 당연한 거야. 형이니까. 민수는 꿈에서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재현은 출소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다. 오빠, 나 취업됐어. 재현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다.
어디에? 피해자 지원센터야. 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이야. 민수는 동생이 자랑스러웠다. 힘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잘했어, 재현아. 준혁이도 기뻐할 거야. 응,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민수에게 미영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아주버님께. 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준서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준서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빠 이야기를 자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준서에게 아빠가 얼마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주버님 덕분에 준혁 오빠의 억울함이 풀렸고 저희 모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서가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촌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선희 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미영 올림. 편지를 읽던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혁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3년 후 선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아쉬워했던 터였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8주째예요.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준혁이가 보내준 선물인가 봐.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조카를 보내준 것 같아요.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민수와 선희는 아이의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다. 준혁의 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준호야, 삼촌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민수는 갓난아기를 안고 중얼거렸다. 재영과 미영도 아이를 보러 왔다. 준서도 이제 9살이 되어 의젓한 형 같은 모습이었다. 삼촌, 준호랑 저랑 사촌이에요? 그럼 너희는 사촌이야. 그럼 제가 형이니까 준호를 잘 돌봐줄게요. 준서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5년이 흘렀다. 준호는 이제 5살이 되었고 준서는 중학생이 되었다. 민수는 여전히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운송업체를 차렸다.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 몇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아빠, 삼촌 이야기해주세요. 준호가 잠들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었다. 삼촌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 아빠도 용감해요? 글쎄, 아빠는 삼촌만큼은 아니지만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용감해질 수 있어. 저도 삼촌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렴. 매년 준혁의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큰 시간이 되었다. 삼촌, 안녕하세요. 준호가 준혁의 영정 앞에서 인사했다. 아이는 삼촌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오빠,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 재현이 영정 앞에서 말했다. 걱정 마. 준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준서도 공부 잘하고 있어. 민수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아, 이제 정말 모든 게 평안하다. 내가 원하던 대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가끔 민수에게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족을 잃고 진실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저도 형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한 중년 남성이 민수에게 물었다. 그의 아들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해요. 하지만 진실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10년이 더 흘렀다. 준호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준서는 대학생이 되었다. 민수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운송업체도 제법 큰 규모로 성장했다. 아빠, 저 대학에서 법학과 공부하고 싶어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법학과? 왜? 삼촌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요. 나쁜 사람들을 벌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수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공부 많이 해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준서는 25세에 결혼했다. 신부는 대학 동기였는데 착하고 예쁜 여자였다.
아빠 결혼식에 오세요. 준서가 미영과 함께 민수를 찾아왔다. 당연히 가야지. 우리 조카 결혼식인데. 결혼식 날 민수는 준혁의 영정을 들고 갔다. 아들의 결혼식을 함께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준혁 오빠 준서가 결혼해요. 미영이 영정 앞에서 말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준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검사가 되었다. 그의 첫 담당 사건은 우연하게도 투자 사기 사건이었다. 아빠, 제가 담당한 사건이 B&N 홀딩스 사건과 비슷해요. 그래? 어떤 사건인데? 가짜 투자회사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에요. 민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정말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해라. 피해자들을 위해서. 네, 아빠. 삼촌처럼 포기하지 않을게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준혁의 꿈을 꾸었다. 형, 오랜만이야. 준혁아, 너 왜 안 나타났어? 보고 싶었는데. 형이 너무 바빠 보여서. 준호 키우느라 사업하느라. 그래도 가끔은 나타나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서. 형도 행복해 보이고 준호도 잘 자랐고 준서도 결혼해서 행복하고. 그래, 모두 잘 살고 있어. 형, 고마워. 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혀줘서. 당연한 거야.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편히 쉬어. 형도 행복하게 살아. 그날 이후로 민수는 준혁의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민수는 이제 70세가 되었다. 손자가 둘, 손녀가 하나 있었다. 준호는 검사장이 되었고 준서는 변호사가 되어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매년 준혁의 기일에는 여전히 가족들이 모인다. 이제는 3대가 함께 모이는 큰 행사가 되었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이야기해주세요. 준호의 아들이 민수에게 말했다. 큰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민수는 손자에게 준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웠던 이야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를. 저도 큰할아버지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게는 큰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민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용감하다는 건 무모한 게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감한 거란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민수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준혁이 죽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가족들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준혁아, 이제 정말 안심해도 돼. 우리 가족이 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의롭게 살고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